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은식입니다. 이제 총선이 3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승부를 가를 수도권을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서울은 이제 여야 간의 대등한 싸움으로 올랐었다. 그러나 개별 후보를 대입하면 민주당 우세 지역은 여전하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가 민주당을 앞서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후보를 넣어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전히 민주당이 이기고 있네. 곳곳에 국민의힘이 따라 붙긴 붙었지만 아직까지 민주당 후보가 우세인 지역이 많습니다. 언론은 지금 수도권 승부를 박빙 승부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추세는 상승세이고 민주당 추세는 하향세이니까 언젠가 골든크로스가 생기면 결국 국민의힘이 이기는 지역구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판단 아래 박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은 서울은 지원론이 그리고 경기도는 견제론이 조금 우세한 정도입니다. 22일 남은 선거 판도가 이처럼 안개 속에 휩싸인 것은 그만큼 이 나라가 편이 갈려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영남과 호남으로만 편이 갈리는데 이제는 전 국민이 좌파, 우파 그리고 세대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제 전국 254개 지역구 가운데 199곳 그리고 거의 200곳이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대진표가 남아있는 곳은 55곳. 아마 오늘 내일 거의 다 확정이 될 겁니다.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를 한 결과 원내 제1당에 대한 전망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미래, 그러니까 본당과 위성정당, 이걸 합해서 43%. 그리고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이걸 합하면 42%. 물론 더불어민주연합은 순수한 민주당 위성정당이 아니라 선거가 끝나면 진보정당 10석이 찢겨져 나갈 그 정당입니다. 그래서 진보정당으로 찢어져 나갈 숫자만 10명입니다. 정당별 지지도는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39%, 민주당 33%, 그리고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은 3%. 조국혁신당의 약진은 지금 총선 30일 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제가 이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짧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는 12일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3명의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체제로 출범했습니다. 선대위는 첫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부각시켰습니다. 하긴 내놓을 게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날 국민의힘 선대위도 출범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윤적 원내대표에다가 서울은 나경원, 그리고 경기는 안철수, 인천은 원희룡 등 4명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습니다. 문자 그대로 수도권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승부를 걸기로 한 겁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이 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승리가 절실하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승리로 견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의힘은 지난주부터 거대 야당 심판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꺼내더니 국민의힘도 여당도 거대 야당 심판론을 꺼내든 겁니다. 한동훈은 지난 8일 성남중앙시장 사거리에 가서 이재명을 겨냥했습니다. 성남은 대한민국의 역동적 발전을 상징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때문에 성남 시민의 명예가 훼손됐다. 한동훈은 이틀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민주당의 취약 지점인 안보 부분을 공격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허점을 보인 거죠. 한동훈이 말입니다. 민주당 공약은 한미훈련 중지냐, 반미 정북 논란에 대한 정책적 해답을 내놓아라.
한동훈이 이런 발언은 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던 전지혜로 인한 것입니다. 한동훈이 12일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반미 종북, 한미연합사 해체, 한미연합 훈련 중지를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건 것인지 궁금하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같은 방위체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분을 비례 1번으로 제시하지 않았느냐. 이런 발언은 전지혜 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장의 과거 이력을 겨냥한 것입니다. 전지혜는 반미 성향의 단체 결의 하나에서 한미연합훈련 반대 등을 주장하며 통합진보당의 후신격인 진보당과 함께 행동을 해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이 전지혜는 이날 위성정당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젊은 청년답게 깨끗하게 사퇴를 한 겁니다. 다시 한동훈이 말입니다. 민주당의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분 말고도 많다. 그분 한 분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를 지원할 공약으로 저출생 정책을 뒷받침할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전국 주요 권역에 GTX 등 광역 급행열차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10대 공약은 도저히 피부에 와 닿는 공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10대 공약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가족 행복. 10대 공약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일가족 행복. 촘촘한 돌봄. 양육 환경 구축. 서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새로 희망. 이게 피부에 와 닿습니까? 서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새로 희망. 자, 그 다음입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활력 제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아주 추상적인 내용인 다음 구호 같은 것입니다.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 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글쎄요. 이 교통 주거 격차 때문에 대한민국이 쪼개졌습니까? 그게 아니죠. 사실 대한민국이 서울과 지방으로 또 그리고 서울도 강남과 강북으로 쪼개진 것은 교육의 격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뭘 알고 공약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추상적인 문구로 만들어 놓으면 누가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 다음 공약입니다.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참 기가 막힙니다.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이라고요? 그걸 누가 어떻게 보장을 할 건데요? 그 다음 공약입니다. 어르신들이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 생활. 자, 듣기 좋은 말만 나이라는 듯한 이런 공약을 두고 박수 칠 사람이 몇이 될까요? 한동훈 위원장님, 이 공약을 누가 심의를 했고 누가 승인을 한 것입니까? 과연 이런 추상적인 희망상 쓰기 같은 공약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를 지원해야 되겠다고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생각을 바꾼 그런 민주당 지지자 중도층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든 수도권 승부는 양당이 내건 거야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 둘 중에 누가 더 흡인력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넘어가죠. 제가 만약에 공약을 만들었다면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부터 제일 먼저 내걸었을 겁니다. 그리고 재판 거래는 반드시 밝히겠다. 그것도 내걸었을 겁니다. 그리고 노동개혁은 반드시 하겠다. 노동 3법을 반드시 바꾸겠다. 임대차 3법도 바꾸겠다. 악법들을 모조리 바꾸겠다. 그런 걸 내걸었을 겁니다.
그게 총선 공약이 돼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송 등에서 걱정하는 것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의료 현장의 혼란입니다. 제가 보수 농객으로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총선 전 이런 민감한 시기에 2,000명 의대 증문을 발표한 걸까요? 문제는 터질지 모를 의료 대란입니다. 아니, 이대로 가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국민이 의대 증문에 박수를 보낸다고 해도 만에 하나 의료 대란이 벌어진다면 그 부담은 오롯이 집권 여당 몫입니다. 지금 선거 30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10일 의대 증문하는 것을 포함한 의료 계획에 대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응급 환자 및 중증 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하라고도 했습니다. 이제 대학병원 교수들까지 들썩이고 있는데 무슨 저주로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할 것입니까? 윤 대통령은 이후에 청와대 상춘제에 가서 종교계 지도자와 오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료개혁 필요성을 설명하며 각 종단이 생명 존중의 뜻에서 정부 의료개혁 지지 성명을 발표해 준 점에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언론에 나온 한 종교 지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의료개혁이 지금 전 국민적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 정부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 그런 말들 때문인지 윤 대통령은 아주 의기양양해서 감격이 일면도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정말 왜들 이러십니까? 대통령실은 대화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라면서도 강경 일변도 자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은 진정한 대화 의도로 보기 어려운 것 같다. 자, 의료 대란 결국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저는 정말 총선 전에 이런 중대한 발표를 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4차 경선 결과에서 현역 의원이 대거 공천장을 거머쥐었습니다. 역시 현역 불패입니다. 서울 중성동을에서 이혜원에게 패한 하태경만 제외하고 현역 불패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하태경도 엄격히 말하면 정상적인 현역 불패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부산 해운대 갑이 자기 지역구였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서울로 먼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자, 관심적인 둘입니다. 민주당에서 추미애를 전략공천한 한남갑은 경선 결과 친윤계로 분류되는 비례대표 이용이 3자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서울 중성동을 여기도 정말 관심지역이었죠. 말씀드린 대로 이혜훈이 부산 해운대갑 3선 하태경을 누르고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만약 하태경이 해운대갑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해운대갑은 윤 대통령이 정말 아낀다는 그런 후배로 소문이 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 주진우입니다. 한편 하태경은 자신이 패배한 것으로 발표되자 10일 경선 원데이트를 내놔라 이렇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입장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에서는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수학적으로 너무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다. 당을 믿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좀 보여다오. 이런 내용입니다. 알려진 2명 최종 결선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태경 50.87, 이혜훈 49.13. 그런데 이혜훈은 5% 여성 가산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51.58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 0.71% 차이로 이혜훈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혜훈이 이겼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논란을 일으킨 의원이 한둘이 아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마 김남국을 거론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상임위에서 태연하게 코인 거래를 한 김남국은 한국 헌정사에 기록될 만한 인물이 됐습니다. 역사에 오명을 남긴 겁니다. 그 김남국의 코인 논란이 터졌을 때 당의 쇄신을 요구했던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이 있었죠. 모두 8명이었습니다. 그 청년 정치인 8명이 모두 이번 총선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7명이 출사표를 냈죠. 그런데 1명도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 8명 몇 명이 누군가 하면요. 전 최고위원 이동학, 그리고 박승민도 전 최고위원입니다. 그리고 전 비대위원 권지웅, 그리고 정은혜 전 의원, 그리고 전 청와대 행정관 성치훈, 그 외에도 전 국토부 장관 보좌관 이인화와 그리고 전 청년 대변인 하은기, 그리고 전 경남도 의원 신상훈, 그래서 8명입니다. 이들은 작년 5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남국을 성토하면서 당이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이들은 또 당의 돈 봉투 의혹 관련해서 진상조사단을 설치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 코인 보유 현황, 그걸 가상자산이라고 그러죠.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하자. 그걸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은 이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박승민이 기자들에게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친명 강경파 팬덤은 8명의 명단을 공유하면서 좌표 찍기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청년 정치인들을 남국 팔적, 코인 팔적 이런 이름으로 부르며 문자 폭탄을 보내는 등 공격에 나섰는데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낙천 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당시 입장을 냈던 청년 정치인 8명 중에 7명이 이번 총선 출마를 준비를 했는데 줄줄이 공천에서 배제당하거나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청년 전략 선거구로 지정된 서대문갑에 지원을 했던 권지웅 그리고 성치훈입니다. 특히 성치훈은 경선 후보 3명으로 뽑혔다가 그 권지웅과 함께 뽑혔습니다. 그 3명으로 뽑혔다가 하루 만에 제외됐고 그 자리에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로 불리는 김동아가 들어갔습니다. 권지웅도 서대문갑에 지원해서 최종 경선 3명이 들었는데 김동아에게 졌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청년 정치인들이 줄줄이 낙마하자 이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인터넷에서 남국 팔적 전원 사망, 쾌하다, 김남국 의원에게 위로가 됐으면 한다, 당원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다음 선거 때도 잊지 않아야 한다, 이런 등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몇 개를 더 캡처를 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도 악재가 있었습니다. 부산 수영에 공천받은 장예찬이 논란에 휩싸인 과거 막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대구 도태우 변호사 문제도 있었지만 그건 저도 방송에서 오해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변명을 좀 했습니다. 장예찬은 아마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국 음악학교에서 드럼을 배우다가 귀국을 해서 무협 소설을 썼던 모양입니다. 대단히 재능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는
2014년 페이스북에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찝찝대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지 않을까. 이런 이상한 글을 써서 논란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능력만 있으면 도덕성은 없어도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글쎄, 그때 나이가 26살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런 주장을 할 만도 한 나이죠. 아직 사리 분별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공자도 31입이라고 했습니다. 30살 돼야 스스로 쓸 수 있다. 그전에는 모관한 부분은 깎이고 틀린 부분은 바로 잡히고 그럴 나이입니다. 장례사는 또 지난해 전당대회 때 과거 여성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한 선정적인 웹소설을 집필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떻든 장예찬은 보수 안방 중의 안방인 부산 수영구에서 시의원 출신인 초선이죠. 전복민을 이기고 공천을 따냈습니다. 장예찬의 과거 발언이 다시 논란이 되자 사무총장 장동혁이 나섰습니다. 그는 발언 취지의 전체 맥락에 비춰 후보 결정을 취소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며 장예찬을 엄호했습니다. 결국 장예찬은 과거 SNS 글 중에 부적절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있어 심려를 끼쳤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예찬의 변명입니다. 당시에는 치기 어린 마음에 정치나 사회에 대한 의견을 더 강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다. 자, 요즘 격전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종종 신문 방송에 나옵니다. 오늘은 그중에 MBC가 어제 이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했던 그래서 10일과 11일에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결과를 MBC가 보도를 했는데 그걸 좀 보겠습니다. 먼저 동작을 지지도 조사입니다. 나경원 50%, 유삼영 37%. 나경원이 오차범위를 넘어 14%포인트 앞섰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민주당 이재명이 무슨 마음을 가졌길래 나경원과 비슷비슷한 결과를 보이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이던 이수진을 제외하고 유삼영을 투입을 했을까요? 자, 어떻든 그 두 사람의 차이는 13%포인트입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한 적극적 투표층에서도 나경원이 지지율이 51%, 그리고 유 후보가 42%. 그래서 격차는 9%포인트로 줄었지만 나경원이 앞섰습니다. 저는 문득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50%와 37%로 나뉘어진 민심은 과연 나경원과 유삼영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지지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나는 보수니까 나경원, 나는 호남이니까 유삼영 이런 식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닌가? 그 답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한편 성남 분당갑에서는 민주당 이광재가 39%, 국민의힘 안철수가 47%. 그런데 그 차이 8%포인트는 오차범위 아닙니다. 개혁신당 유호정은 3%였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 이 안철수의 지지율은 47%를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이광재 지지율은 확 올라서 46%로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자, 그리고 저 아래 이 낙동강 벨트라고 불리는 경남 양산 1도 주목의 대상입니다. 민주당 김태환과 국민의힘 김태호가 43%의 같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앞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김태호가 2%포인트가를 이겼죠. 근데 이번에는 동률이었습니다. 다만 적극적 투표층의 경우에 김두관 49%,
김태호 45%로 오차범위 아니지만 김두관이 우세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입니다. 동작을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1%, 그리고 민주당이 주도를 하지만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9%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미래가 31, 더불어민주연합이 19, 그 위에 비등하게 조국혁신당이 19%를 지지받은 겁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분당갑은 국민의미래 30%, 2등이 조국혁신당입니다. 19%,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이 17% 순이었습니다. 양산을에서는요, 국민의미래가 32%, 더불어민주연합이 21%,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조금 떨어졌지만 15%였습니다. 이쯤 되면 조국혁신당 돌풍이 분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과 원희룡이 맞붙은 인천 계양을 또 보겠습니다. 과거 갤럽조사에서는 4%포인트 차이가 났죠. 그런데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서 10일과 11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재명 지지 51%, 원희룡 지지 34%.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열심히 유세를 벌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왔고, 또 이춘수도 후원회장으로서 열심히 도왔는데 지지도는 이재명이 오르고 원희룡이 내리는 셈이 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재명 51, 원희룡 34, 그 다음 3등은 자유통일당 유동규입니다. 2%.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이 당선될 것 같다는 응답이 56%, 그리고 원희룡이 당선될 것 같다는 응답은 26%에 그쳤습니다. 원희룡의 선전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느 정도나 그렇지만은 이 경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단이 출몰을 합니다. 저는 종교의 이단은 경전을 제대로 읽지 않은 탓이라고 믿습니다. 좌파 중의 일부 가짜 좌파들, 일부 가짜들이 주사파와 결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제대로 된 좌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 건 기껏 마르크스주의를 일견했거나, 그러니까 경전을 제대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한번 스쳐봤거나, 아니면 서구 진보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탐구가 부족한 탓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서 그저 반미나 외치면서 나는 좌파라는 가짜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전sek이었습니다.